또다시 폭등한 부동산 시장, 점점 멀어져만 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소액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폭등을 했죠. 예, 지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좀 이제 안정세를 취했던 이제 부동산 시장이요. 이제 지난 이제 5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다시 또 가격이 또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에 이제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 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소액 투자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 부동산 소액 투자 지금도 여전히 투자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드린 이유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좀 이제 내용은 좋은데 너무 좀 아카데미컬하다 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하셔갖고요. 오늘은 실전 투자 쪽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자, 투자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시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방향성 자체가 이 방향성이요. 이 투자자 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시장에 투자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장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재건축이라던가 뭐 재개발 이런 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이제 투자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투자자 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정의를 내렸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죠. 왜? 노후주택이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아니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향후에 신규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입주를 하려고 미리 사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보통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자, 그럼 수요자 시장은 어떤 거냐? 자,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냥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수요자가 좀 많은 시장이죠. 수요자가 많은 시장. 자, 이런 지역에 또 투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액 투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하냐 아니면 수요자 시장에 투자를 하냐 이게 나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자 시장하고 수요자 시장은 둘 다 일장일단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 그 해당 지역의 가격에 대한 형성 요인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자, 심리라는 건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잖아요. 그죠? 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요, 장점은 그거예요. 오를 때는 확 올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재건축 시장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단점은요, 가격에 업앤다운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에 업앤다운이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이런 곡선. 예, 그래서 단점으로는 좀 가격에 업앤다운이 있다.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이 가격의 기울기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이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요, 안정적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왜?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수요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요.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 단점은 좀 이제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요, 가격이 이렇게 크게 높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투자자 시장처럼.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시장은 좀 이제 보수적인 좀 투자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 약간 공격적인 좀 투자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좀 내용들이 많은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이 시청 시간이 한
한 20분 넘어가면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20분 내로 줄여야 되는데 내용이 많아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액 투자 쪽으로 해서 아까 먼저 이제 제가 투자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수요자 시장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요자 시장은 어떤 지역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예, 제 방송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 제가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네,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직주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 주거지와 이 직장하고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그만큼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요가 있어야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택가격 결정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을 보면요. 3도심 아시죠? 예, 3도심과 가까이 있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직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문 환경.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권이라던가 이런 등등등. 그죠? 예,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더 받쳐주면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주를 갖추고 있고, 예, 거기다가 학군이 더 좋다 그러면, 예, 그럼 어때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인문적인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주거에 대한 환경이에요. 주거 쾌적성. 인근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강변이라던가, 예,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주택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자, 주택 가격 결정하는 요인인데, 자, 이 수요자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를 보셔야 되냐면 얘를 보셔야 돼요. 직주 근접성. 예, 직주. 자, 왜 직주 근접성을 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를 보면요. 민감도를 보면, 자,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민감도가 좀 틀리겠죠. 그죠? 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주거에 대한 환경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예,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의미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민주택들, 예를 들어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이 직주근접성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직주근접성. 자, 그래서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예, 번잡한 데 싫어합니다. 예,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 싫어해요. 어떤 지역을 좋아해요? 내가 여유가 많으니까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문적인 환경,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찾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 시장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즉, 주간의 인구가, 자, 직장들이 많은 거는 야간의 인구가 많을까요? 주간의 인구가 많을까요? 당연히 주간의 인구가 많겠죠. 예. 그래서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치를 보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떤 의미냐면,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보다. 그러니까 주간의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이고, 주간의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드타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 인구지수라는 거를 파악을 해보면, 주간 인구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들은요, 주택 가격도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간 인구지수가 높은 지역들을 보면, 자, 이거는 지금 2030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서울의 이제 도시기본계획인데, 자, 아까 제가 직주근접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서울은 뭐예요? 3도심이 있죠? 이렇게 3도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3도심에 있는데 이 3도심과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높은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여기 강북 쪽으로 보면 용산이 가장 비싸고요. 그죠? 삼도심이 어디예요? 중앙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 입지가 좋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뒤에 이제 그 한양 도성 쪽에 이제 중구나 종로권에 보면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제 행정구는 성동구인데 어떻게 보면 중구 생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 뉴타운이 뭐 30평대가 한 12, 3억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성북구가 있거든요. 예, 성북구 같은 경우가 이제 기름 뉴타운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8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강북구의 미아 뉴타운 7억에서 한 8억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창동 쪽이, 도봉구 쪽이 가장 싸죠. 예, 창동 쪽이. 여기는 한 6억대. 그러니까 어때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낮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직주근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쪽 똑같습니다. 이쪽도 마포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은평구 순이죠. 예, 어때요? 도심과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높죠.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3도심, 한양, 도성, 중구하고 종로 쪽이에요.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이 3도심이 가장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주간의 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주간 인구수가 높은 지역인데, 자, 다음 통계치 한번 볼게요. 자, 서울시의 주간 인구지수가 평균치가요, 108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100명이 살고 있으면 주간에 108명 되는 거예요. 서울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주간 인구지수가 100 이하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베드타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간 인구지수가 낮은 지역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낮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찬찬히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어딘지. 예, 다 보셨습니까? 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랑구 같은 데 낮잖아요. 78. 그 다음에 강북구 79, 도봉구 77, 노원구 84, 은평구 74. 낮잖아요. 주간 인구지수가 낮으니까 어때요? 이런 데는 주택 가격도 낮은 거예요. 예, 좀 이해되십니까? 예, 쉽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도심 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강남 3구를 보면은 강남구가 188이죠. 상당히 높네요. 그죠? 예, 그래서 강남구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서초구가 140이고, 또 이 강남 상구 중에 송파는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서 송파가 싼 거예요. 상구 내에서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때요? 영등포 일대, 영등포 여의도 일대 14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3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주간 인구수가 높다라는 거죠. 자, 서울에서 주간 인구수인데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구도심인 중구하고 종로 쪽이에요. 어때요? 거의 강남의 2배 아닙니까? 제일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직주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역의 주변에 이제 소액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주간 인구 지수가 사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또 직주근접이 좋다라는 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낮은 계층일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 소형 평형에 대한, 아파트도 이제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심 쪽 같은 경우, 중구하고 종로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시장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간 인구 지수를 파악하라. 예.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 이번에 투자자 시장에 대한 개념을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거죠. 자, 주택가격 결정 요인이 직주근접,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주거에 대한 쾌적성. 이 세 가지가 주택가격 결정하는 요인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요. 자,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진다. 왜? 내가 여유가 많으니까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주거에 대한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좋아하냐?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을 좋아해요. 주거 환경.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받쳐주는 지역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헤란로 주변에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은 개포, 대치, 도곡이라던가 아니면 어디가 비싸요? 한강변. 예, 리버사이드가 비싸죠. 예, 한강변 쪽에도 비싼 겁니다. 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주근접이 좋은 테헤란로가 비싼 게 아니에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 비싼 거죠. 자, 그럼 투자자 시장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자,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차익을 내가 극대화시켜야죠. 아까 수요자 시장 같은 건 사실은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니까 리스크가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시대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어떤 지역을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 환경,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 내가 길목을 잡고 있어야 돼요. 길목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해요? 주거 환경이 지금 좋거나,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거나, 아니면 앞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어때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이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런 지역이 어딜까요? 과연 어딜까요? 주거 쾌적성이 서울 도심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 여러분 어딜까요? 자, 지도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지도예요. 자, 아까 보셨듯이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3도심이죠. 중구하고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3도심입니다. 3도심에서 자, 중간에 아까 용산이 있었죠. 자, 용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용산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뭐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의 지하도시가 개발되는 용산 더 링크라던가 아니면 캠핑 부지 개발, 그 다음에 유엔사 수송단 부지 개발, 상당히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듯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죠. 자, 무임승차가 하려면 어때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용산의 개발 호재가 제일 많아요, 서울에서.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투자자들이 용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서울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인근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번 내려와 봐서 이제 한번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수동 쪽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성수동?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울숲이 지금 20만 평 정도 규모예요. 20만 평짜리 이제 서울숲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제 경마장 자리였어요. 예. 경마장 자리였는데 경마장이 이제 과천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숲이 만들어졌죠. 자, 숲이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아졌죠.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이 주변 지역에 어떤 게 생겼을까요? 슈퍼 리치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주거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스 오르포레스트, 그 다음에 트리마제.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요. 안 생겼겠죠? 그렇죠? 자, 용산은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면 얘 20만 평, 얘 70만 평, 얘 지자체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얘 국가에서 관리해요, 앞으로. 어때요? 서울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진 적이 어딥니까? 예, 용산이에요. 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진다. 주변 지역이 아주 노후된 지역들이 고급 주거 지역으로 변모가 되겠죠. 고급 주거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소득성이 높은 계층들이 들어온다.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산이에요. 그래서 용산 같은 지역에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언론에서는 뭐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열만 합니다. 물론 개발 호재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이라는 지역은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쾌적성이 서울 도심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 어디예요? 예,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예, 금방 설명드렸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투자자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아니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좀 놓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이 꼭 재건축이 돼야만, 재개발이 돼야만 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개발이 돼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올라요? 기대감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됐습니까? 올림픽 선수촌 4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뭐 재건축 진행됩니까? 겨우 지금 안전진단 준비 중이에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됐습니까? 아닙니다.
한남뉴타운 지금 재개발됐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최고가예요. 그죠? 어떤 거냐면 개발이 돼야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기대감이 많은 지역들, 또 기대감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큰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버리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투자 쪽, 소액 투자 쪽에 투자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에 대한 뭐 이제 실전 투자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자자 시장, 수요자 시장 가릴 거 없이요. 서민주택들, 특히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매매가는 상당히 높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근데 임대가는 낮습니다. 왜? 노후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 금액이 큰 거예요. 매매가는 높고 임대가는 낮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하고 있냐면요.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던 거예요.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왜? 노후됐으니까. 비교적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서울에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서울 도심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가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포 시형부터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이제 저층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체 세대수가 12,000세대예요. 예. 자, 거기가 이제 이주하기 전에 이제 보면요. 15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가는 20억 넘어갔거든요. 근데 임대가가 예전에 1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개포 시형부터 1단지부터 4단지까지가 12,000세대인데 얘가 다 멸실됐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강남구에서 12,000세대의 서민주택이 없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주변 지역의 대체적인 빌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빌라 가격이 다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투자는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는 서민주택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이. 그러니까 그 대체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죠. 최근에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파트와 만약에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서민주택들, 소형주택들. 자, 이런 그 아파트와 빌라의 이 연관관계는 어떤 거냐면 아파트에 거주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빌라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지역의 가격이 오르냐면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하고 빌라의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돈이 모이면 아파트로 가버리죠. 대출을 받거나. 자, 그런데 아예 갭 차이가 커져버리면 어때요? 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파트, 이 빌라의 가격 상승률을 결정짓는 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2배 이상 올랐죠. 웬만한 데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민주택들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재료가 되는, 자, 빌라나 이런 서민주택을 지으려면, 소형주택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원재료가 되는 서울의 다가구 단독주택의 토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가 되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한번, 점점 또 길어지네요. 이거 20분 내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20분 넘은 것 같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재건축 많이 오른 것 같죠? 아닙니다. 단독 다가구택이 더 많이 올랐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쪽에 뭐 노년이라든가 노년동이라든가 이런 데들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땅값 한 토지 가격이 평당 2,500이면 다가구 매입했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한 4,500 선입니다. 4,500을 찾기 힘들어요. 땅이 2배 올랐죠. 예, 그런데 2배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이 투룸짜리 같은 거 뭐 빌라 같은 거 건축을 하면요. 주거 지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보통 투룸짜리들은 6평 정도 전후 가요. 6평. 자, 그런데 예전에는 2,500이었어요. 땅값이. 1억 5천이죠. 자, 근데 얘가 4,500 됐습니다. 그럼 땅값이 얼마예요? 2억 7천 된 거예요. 땅값만. 뭐예요? 땅값이 오르니까 어때요? 원가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땅이 공급이 됩니까? 점점 땅이 줄어드는 거죠. 신축할 수 있는 부지들이. 그러니까 계속 올라버리는 거예요. 원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장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계속 지금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차장법에 대한 시행 규칙도 지금 개정이 됐죠. 그죠? 예, 주차장법에 대한 시행 규칙도 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주차장 폭은 2.3m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차가 작았을 때. 근데 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차문 열다가 문콕. 그래서 일명 문콕 방지법입니다. 주차폭을 넓힌 거죠. 2.5m로.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라는 거는 주차 대수에 맞춰서 세대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예전에는 만약에 10세대 들어올 거였으면 10세대가 아니 10대가 들어왔었으면 주차장이 그러면 이제 투룸으로 지으면 전용건조 30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서 20세대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2.3에서 2.5m로 늘어나니까 9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얘는 뭐예요? 0.5대니까 18세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건축법들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사실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서민주택, 지금 소형주택이라던가 저가주택이라던가 뭐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 물론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지금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소액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는 없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마네요. 예, 장마니까 여러분 여기 비 조심하시고요. 예,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예, 세 개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